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치과의료윤리학 수업 8번째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FDI가 만든 세계치과연맹에서 만든 덴탈 알틱스 매뉴얼이라고 하는 아주 소책자를 가지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치과의사와 환자입니다. 어, 그러니까 뭐 이제 지금부터 이제 여러 가지 주제가 나오는데요. 오늘 주제가 환자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이 환자가 항상 앞에 나와야 되는 거는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다시피 환자 우선 원칙이라고 하는 어, 그 고금의 변함없는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치과에서 환자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자, 오늘 학습 목표는 이렇게 됐습니다. 먼저 어, 6개를 정했는데요. 환자를 존중해야 하는 이유. 여태까지 여러분들 왜 환자를 존중해야 되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아마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원리입니다만 환자를 존중해야 된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왜 그래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를 한 적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왜 환자를 존중해야 될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의사라는 존재가 환자를 위해 존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환자를 존중할 수밖에 없는 거죠. 환자가 항상 제일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환자 우선 원칙이죠. 당연한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사실은 이게 이제 역사가 발전하면서 환자와 의사 간의 관계도 변화하거든요. 그래서 그 원칙은 변하지 않았어요. 환자를 존중해야 된다는 원칙은 변하지 않았지만 이 그것을 왜 그래야 되는지의 이유는 시대에 따라서 또는 문화에 따라서 똑같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역사를 통해서 좀 설명해 보도록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충분한 설명과 동의 이게 이제 informed consent라고 그러거든요. 이제 아주 그 의료윤리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원리입니다. informed consent. 그러니까 충분히 어떠한 그 시술이라든가 환자 진단에 관해서 충분히 설명해 줘야 되고 충분히 환자를 납득시켜야 되고 그런 상태 위에서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의료 행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환자의 몸에 약간의 해를 가하는 거잖아요. 물론 목적은 더 좋은 소원을 만드는 거지만 그 목적을 위해서 약간의 해를 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환자의 동의를 얻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충분한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되고 또 그 동의를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핵심 요소를 얘기를 할 거고요. 또 이제 치과에서 많이 보게 되는 어린이 환자 같은 경우에 협조가 안 되게 될 뿐만 아니라 그 결정을 어린이 혼자서 결정할 수 없잖아요. 자기 몸에 대해서 아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이의 치료 결정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는가 하는 겁니다. 뭐 미리 설명드리면 그 어린이를 완전히 무시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 본인을 완전히 무시해서는 되는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보호자의 동의를 받더라도 어린이 환자를 100% 동의를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동의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절차를 거쳐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옛날부터 많이 나오는 얘기죠. 비밀 유지. 히포크라테스 때부터 나오는 얘기입니다. 환자의 비밀을 지킨다라고 하는 얘기 나오는 얘기인데 그 왜 그래야 되는지, 왜 비밀을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윤리 수업을 하는 이유는 공부를 하는 이유는요 그런 겁니다. 보통 지침만 정해주고 그 지침을 따라라 하게 되면은 우리는 그냥 그 기계적으로 그걸 따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인간이라는 존재는 성찰을 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그 성찰을 통해서 그것이 나한테 받아들여졌을 때 진정한 의미의 실천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진정한 의미의 실천을 했을 때 윤리적으로 행동하는 것이고 그랬을 경우에 환자의 협조를 얻어내기도 훨씬 쉽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종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어떤 행동 지침만을 얘기하는 그 윤리가 아닙니다. 윤리는 성찰이고 그 성찰을 통해서 그 가치를 체화하는 것이 윤리이어야지 그 행동 그 지침 그 자체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주의라는 거 항상 얘기를 해왔지만 비밀주의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왜 비밀을 유지해야 되는지 이 이유에 대해서도 좀 설명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흔히 많이 겪죠. 진상 환자들이라고 그러죠. 비협조적 환자들. 비협조적 환자들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뭐 폭력적으로는 언사를 퍼붓는다든가 이런 환자들 많이 있죠. 더러 또는 의심에 찬 눈으로 의사를 쳐다본다든지 그래서 매사에 사사건건 뭐 이의를 제기하는 환자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 어떻게 되느냐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그렇지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만이 아니라 이거는 체화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 가지 경험 통해서 채워야 되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것도 흔한 얘기인데 비용 주출이 어려운 환자들 있잖아요. 가난한 환자들 또는 뭐 진료비를 깎아달라고 주장하는 환자들도 있죠. 그 구분하기 쉽지 않죠, 일반은. 하지만 이런 것들도 구분해서 우리가 대응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치과의사 환자 관계의 특성인데요. 뭐 일반 의사와 환자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환자의 필요가 최우선이다. 환자가 우선이다. Put the patient first. 이건 여러 번 제가 강조했고 앞으로도 계속 강조할 거예요. 환자가 제일 우선이다. 지금 모든 윤리적 판단의 기준은 환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사실 지켜지기 어렵죠. 그리고 실제로 못 지키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그렇지만 저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의료윤리학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만, 뭐 학자일 뿐만 아니라 임상의사들도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만 환자를 제우선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못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현실에 존재하는 최근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의사 파업하겠다고 협박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범법자 의사를 면허를 정지시키겠다고 그러니까 파업하겠다고 협박을 했잖아요, 의사협회가.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에 동조하는 학생이 있을지 모릅니다만 이거는 의료 윤리의 기본 원칙에 위배되는 일이고 이건 의사들이 스스로 그 지도부에 대해서 성토를 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또 욕먹을 것 같은데 욕먹어도 살 수 없습니다. 윤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진정성의 문제고요, 그죠? 진정성의 문제고 그 어떤 이해관계의 문제가 물론 거기 개재가 됩니다만 그 이해관계 문제도 합리적으로 해결해야지 자기 주장만을 내세우고 관철시키기 위해서 어떤 도구로서 윤리를 생각하는 것은 그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서적이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온정주의라고 그러죠. 퍼터널리즘 또는 온정적 간섭주의라고 그러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것이 전통적으로 이것이 의료의 기본적인 그 관계였어요. 왜냐하면 의학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지식 체계이고 그렇기 때문에 환자는 거기에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의사가 알아서 해주기를 원했던 것이 한 10년, 2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일반적인 것이었거든요. 제가 임상에 있을 때도 그랬거든요. 사실은 선생님 알아서 해주세요라가 대변적인 일반적인 그런 반응이었거든요. 제가 뭘 압니까?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모든 것이 전선화되고요, 그죠? 기록들이 조금만 검색하면 모든 걸 다 알 수가 있는 그런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점점점 동등한 파트너십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율성, 오토노미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져요. 그래서 자율성 그러면 이제 오해가 있습니다. 주로 자율성 그러면 의사의 자율성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환자의 자율성을 얘기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자율성이라는 문제는 단순하게 어느 한 방향의 자율성이 아닙니다. 양방향의 자율성인 거죠. 그러니까 자율성이 강화될수록 어떻습니까? 더 문제가 심각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죠? 그 자율성이라고 하는 가치는 이거는 절대적인 가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항상 상대가 있는 그런 가치이기 때문에 자율성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동등한 파트너십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죠. 자, 그런데 동등한 파트너십이 안 되죠.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환자 같은 경우, 치매 환자라든지 또는 어린이 환자,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 이거 없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 또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딜레마인 거죠.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동등한 파트너십을 강조하고 또 한편에서는 이런 환자를 다뤄야 되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적절히 잘 조화시켜서 조화라기보다는 융화시켜서 또는 자기 체화시켜서 자기 가치로 자기 행동 규범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이제 윤리적 의사의 의무겠죠. 비밀주의라고 하는 가치도 아주 전통적으로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가치입니다만 점차적으로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의무 그렇게 전선화됐고 심지어는 우리는 일거수일투족이 다 코로나 앱에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물론 지금은 코로나라고 하는 특수 상황 때문에 그런 것이 더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거긴 하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무리 개인의 뭐 자율성이 존중되고 개인의 비밀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우리 생존에 불리하면은 지켜질 수 없는 거잖아요. 지금 대표적인 게 지금 저 유럽 같은 경우에 프랑스 같은 경우에 이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자기의 일거수일투족이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거부감을 가지고 있잖아요. 반면에 우리나라는 그런 거부감이 비교적 적기 때문에 비교적 성공적으로 코로나도 통제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전산화된 의무 기록이 지금 우리처럼 일반화된 나라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서 어느 병원을 가든 간에 과거의 처방 내용을 다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효율적인 반면에 개인의 사생활 정보의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그렇게 강하지 않잖아요. 우리 문화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의료윤리라는 것도 사실은 서양에서 발달돼서 우리한테 들어오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규범을 만들고 있는 거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여러 가지 경험을 했잖아요. 우리가 후진국으로서 선진국의 선례를 쫓아가기만 했지만 최근 들어서 이러저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특히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 선두에 서 있다는 걸 느끼죠. 우리가 새로운 규범을 만들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갖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이 비밀 유지라는 가치도 이거는 절대적인 가치라고 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서양에서도 이것도 딜레마가 있어요. 이런 전산화된 의무록이 일반화돼 있는데 어떻게 그걸 숨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고 또 이제 어떤 그 범죄자가 관련된 경우에 관계 당국이 요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뭐 가끔 신문에 나기도 하죠. 뭐 특히 이제 의사도 그렇습니다만 성직자들 같은 경우에 그래요. 이제 특히 저 카톨릭에 저 고해성사를 했을 경우에 그 신부님이 그거를 범죄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하지 말아야 되는 게 이제 성직자의 사실은 의무잖아요. 근데 의사한테도 그 비슷한 의무가 주어져 있거든요. 그렇지만 성직자만큼 그렇게 강력하지는 않겠죠. 성직자라는 존재는 영혼에 관계된 문제라고 한다면 의사는 몸에 관계된 문제니까. 그래서 이 적절히 어떤 그 타협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사도 공동체 일원이기 때문에 사회 안전을 지킬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범죄자, 자기 환자가 범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또는 알게 됐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비밀 준수 여부를 결정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아주 절대적인 가치가 기준이 있는 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무슨 기계적인 지침이 아니에요. 지침이라는 것이 존재하죠. 우리가 지침이라는 것이 존재하지만 그것은 완전히 기계적으로 따라야만 되는 그런 지침이라고 보다는 윤리라고 하는 것은 그런 명확한 법적인 지침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판단을 하는데 어떤 고려 사항이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여러분과 같이 생각해 보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불 능력의 문제인데요. 그렇죠? 지불 능력이 없는 환자의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이거는 이제 과거에 우리가 진짜 못 먹고 못 살 때는 심각한 문제일 수가 있었지만 지금은 아직도 양극화가 굉장히 심합니다만 그리고 아직도 지불 능력이 없는 환자가 많이 있습니다만 예전에 그러니까 특히 이제 우리 교재를 삼고 있는 이 매뉴얼은 전 세계 135개국을 대상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저개발국을 많이 염두에 뒀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뭐 G7, G8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빈부격차가 심하다고 그러지만 여전히 상당히 부한 나라 속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상당히 좀 적은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 커버리지가 굉장히 넓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지만 여전히 문제는 있다. 옛날보다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이런 문제는 있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존중과 동등한 대우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평등에 관련된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이 평등이라는 가치도 사실은 우리는 너무 절대적인 것이라고 배워왔습니다만 역사를 보게 되면 평등한 사회가 과연 얼마나 있었을까 싶은 생각이죠. 우리가 인류 역사가 한 뭐 2000년, 3000년 된다 치면요. 거의 대부분은 불평등한 사회였거든. 노예제 사회고 신분제 사회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등이라고 하는 가치가 보편적인 가치가 된 지는 불과 한 200년 정도밖에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고대 사회는 노예제 사회고요. 중세 사회는 유럽 같은 경우 농노제 사회잖아요.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에도 신분제사였단 말이죠. 양반 뭐 있고 그죠? 산업공사에 있는 그런 때였단 말이죠. 그래서 이 평등에 대한 개념은 이제 17세기, 18세기 유럽에서 나잖아요. 그래서 17세기에 과학혁명, 18세기에 그 산업혁명이 나고 그다음에 19세기까지 그다음에 계몽주의 사상이 나타나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부르주아가 주류가 되면서 그래서 새로운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독립선언이 나오잖아요. 이게 18세기인가요? 그래서 여기 이제 기독교를 새롭게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가 이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게 평등한 사회가 아니잖아요. 지금도 그렇죠. 성직자가 따로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기독교라고 해서 옛날부터 아주 지금과 같은 평등을 추구하지는 않았을 걸로 생각해요. 근데 이제 이것이 역사가 발전함에 따라서 새롭게 해석이 되면서 미국 혁명 또는 미국 독립혁명, 그다음에 프랑스 혁명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이제 프랑스 혁명 같은 경우는 사실은 반기독교적인 합리주의라고들 얘기해요. 그렇지만 여전히 프랑스도 역시 뭐 프랑스뿐만 아니라 온 유럽이 기독교 전통에 아주 깊숙이 몸을 담그고 있죠. 하여간 그래서 이때부터 싹트기 시작한 그러한 10세기, 18세기부터 싹트기 시작한 그런 평등 사상이 2차 대전이 끝난 1948년에 세계 인권 선언이라고 하는 문서로 정리가 되죠. 그래서 천부 인권설이 이제 이때부터 들어오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천부 하늘이 준 건데 이전에는 그럼 하늘이 안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때부터는 천부 인권설이라고 하는 것이 보편적 가치인 걸로 받아들여집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진료 거부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평등권인 거예요. 누구라도 차별 없이 진료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환자 권리에 나와 있거든요. 뒤에 살펴봅니다만. 그래서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래서 예전에는요. 의사 윤리 규범 같은 데 보면 진료 거부를 할 수 없다고 명시가 돼 있었어요. 예전에는. 한참 전에는요. 근데 지금은 그럴 수 없다는 걸 점차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료 거부를 할 수도 있다. 근데 그때는 이유와 명분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유와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환자가 왔는데 이 환자를 진료를 거부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를 스스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내가 왜 이 사람의 그 진료를 거부해야 되는지 나 자신에 대해서 동기를 부여하고 정당화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만 설득하는 게 아니라 제3자가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윤리의 일반적인 원칙이에요. 내가 진료를 거부하지 않는 게 원칙이죠. 누구든지 거부하지 말아야 되는 게 원칙이지만 불가피하게 거부를 해야 된다면 그 이유와 명분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명분이 분명해야만 되고 그것을 나 스스로 나를 설득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서 그들이 납득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HIV 에이즈의 문제입니다. 이게 사실은 그 1980년대 처음 나왔던 거죠, 이게. 그러면서 그 당시에 굉장히 공포스러웠던 질병이거든요. 거의 100% 사망률이 그랬기 때문에 엄청난 공포. 그러니까 이것은 물론 그 당시에 그랬어요. 과학적 사실이에요, 그게. 굉장히 위험했던 질병이라는 게. 그렇지만 이것이 점차적으로 약독화되죠, 말하자면. 그래서 지금은 그때만큼 그렇게 강력한 공포를 줄 근거는 사실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그때 처음에 받았던 그런 공포를 기준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뒤에 나오는 사례가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그래서 사실은 치과에서도 이 HIV/AIDS를 차별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제 감염 방지 학회에서도 나온 거예요. 모든 환자의 보편적인 감염 방지 절차를 지켜야 된다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환자라는 것은 HIV 에이즈 환자들 포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환자들에게 그 감염 방지 절차를 지키듯이 해라. 특별히 차별을 두지 말아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지키기가 쉽지 않죠. 우리가 학문적으로는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정서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뒤에 사례가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뒤에 설명하도록 하죠.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도 히포크라테스 때부터 나오는 건데 성적 관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환자와의 성적. 왜냐 그러면 환자와 의사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불평등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취약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그 위계에 의한 뭐 어쩌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관계에 있어서 누가 우위에 있을 때 그 사람이 일방적으로 취할 수 있는 거죠. 많죠. 이런 관계가 환자와 의사 관계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교사와 학생의 관계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무슨 뭐 예를 들면 뭐 검사와 피의자의 관계 같은 경우 이거는 뭐 잘 드러나지 않지만 그런 경우 또는 뭐 경찰과 피의자 관계라든가 또는 뭐 성직자와 성도 간의 관계라든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전문직들의 어떤 비윤리적 행위들 같은 경우에서는 대부분 이런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 이제 이거 나오죠. 이 사례입니다. 이게 이제 몇 년도인가 제가 연도를 잊어버렸는데 에이즈 환자가 치과에 갔습니다. 그리고 자기 밝혔어요. 저는 에이즈 환자입니다. 라고. 그런데 스케일링을 받고 싶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제 그 진료실이 이제 공포의 분위기로 바뀌더라는 거죠. 그래서 막 온갖 그 장비를 동원해서 뭐 유니티 체원이 뭐니 핸드피스니 전부 다 이렇게 비닐로 싸고 그래서 막 그 자기가 모멸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환자가. 내가 에이즈 환자를 밝힌 것은 의료진이 적절한 주의 조치를 취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밝힌 건데 그것 때문에 내가 어떤 차별 당하고 그 모멸감을 느꼈다고 해서 그걸 이제 뭐 서울시 그 시립병원 같은 경우인데요. 그래서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환자관리 옴부스만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이렇게 제소를 했어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논의가 진행됐는데요. 진행돼서 결국은 이제 전문가들의 그 견해는 이게 좀 과하다는 거였어요, 사실은. 그 제가 직접 그 전문가랑 같이 얘기를 나눴는데 이건 과하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예방 조치가 아니다. 환자가 모멸감을 느낄만 하다 그런 견해였거든요. 근데 이제 일반적 대부분의 전문가들, 그러니까 감염 전문가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뭐 치과 내부의 전문가라든가 그런 분들은 여전히 그런 공포감을 느꼈고 이걸 정당하다고 판단했다는 거예요. 자, 이것도 딜레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그러니까 윤리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어떤 과학적인 인지 상태하고 어떤 팩트에 관련된 그 인지 상태 그리고 그 정서적인 것과 상당히 긴밀하게 연결됐다는 것을 여기서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윤리라는 것은 단순하게 어떤 가치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과학적 사실, 그 팩트와의 관계, 그다음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태도의 문제 이런 것들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됐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아직까지도 무슨 명백하게 어떤 지침이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각자 판단해야만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윤리적인 문제는 상당 부분 그래요. 이거 정답이 있는 사례가 거의 없죠. 물론 정답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소통과 동의입니다. 인포먼드 컨센트 아까 얘기했죠. 고지에 의한 동의를 받는 거예요. 충분히 설명해주고 그 동의를 받아라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뭐 진단, 예후, 선택 가능한 치료법들을 설명해주라는 거죠. 당신 질병은 뭐고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뭐 어떻습니다. 뭐 사망의 가능성 어떻고요? 뭐 어쩌고 이런 식의 하죠. 그다음에 이런 경우에 어떤 치료법이 있습니다. 설명해주고 근데 이제 이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게 의사가 어떤 미리 판단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거는 뭘 해야 돼라고 판단을 하면은 설명할 때 그런 방향으로 유도하게 되죠. 다 자연스럽게. 이게 뭐 내가 의도적으로 그런 거라기보다는 원래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실 이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충분히 설명을 했는지를 이제 나중에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충분히 설명했는지를 우리가 조사를 하게 된단 말이죠. 어쨌든 간에 거기에 이런 요소들이 있어야 돼요. 진단에 대해 설명하고 예후에 대해 설명하고 여러 가지 가능한 선택법을 치료법을 얘기를 해줬는지를 체크하게 되죠. 그다음에 거기에 뭐가 포함되냐면 거부했을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내가 이 치료법 의사가 제안한 치료법을 거부했을 때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설명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만약에 환자가 어떤 대안적 치료법을 요구한다면 그러니까 의사가 보기에 굉장히 비과학적인 그런 것을 요구한다고 할지라도 존중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받아들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환자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존중해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린 대개 그 암묵적 동의를 하죠. 우리가 진료실에 가서 진찰을 받고 진료를 시작했으면 의사의 판단에 따를 것이다. 대체적으로
그런 암묵적 동의가 있어요. 암묵적 동의가 있는 게 이제 우리 문화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것도 동서 간에 상당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서양 같은 경우는 이 명시적 동의가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갔을 때 그 업서베이션 했을 때 본 게 깜짝 놀랐던 게 치과 치료를 하다가 갑자기 무슨 뭔가 상황이 변화가 생겼어요. 처음에 제었던 치료 계획과 좀 달리 갈 가능성이 생겼던 것 같아요. 바로 환자한테 설명하고 바로 사인을 받더라고요. 이게 이제 미국 사회와 우리 사회가 다른 거예요. 우리는 그래도 상당히 암묵적 동의에 치우쳐 있는 반면에 서양 사람들은 합리적인 뭐 그런 개인주의잖아요. 그 명시적 동의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인포음드 컨센트가 고지에 근거한 동의가 예외로 적용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나 환자가 자발적으로 권한을 위임한 경우, 선생님 알아서 해주세요라고 했을 때, 그렇다 할지라도 알아서 해주세요라고 했을지라도 그럼 설명 안 해도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설명해야 됩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알아서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권한을 위임하는 거지만 명시적으로 말로로 위임하는 거지만 권한의 위임이라는 게 인간의 권한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존엄성을 모두 다 담보를 잡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할지라도 위임 받았으니까 난 내 마음대로 해도 돼. 이런 태도는 절대로 되지 않는 거죠.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일반적으로는 이런 예외 상황이라고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특별한 경우에 이제 치료제 특권이라고 하는 게 대표적인 경우가 지금은 이런 경우 겨우 사라졌습니다. 거의 사라졌습니다만 암이 진단됐을 때 바로 고지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랬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변화가 어떤 변화냐? 이제 물론 이런 환자의 자율권 이 증가되는 환자의 권리가 증가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암이라고 하는 것이 옛날만큼 그렇게 무서운 병이 아니게 됐잖아요. 그런 그 사회적인 변화, 의학적인 변화가 같이 어우러지는 거죠.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환자가 알면 해가 되는 경우도 있겠죠. 제가 하나 사례를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제가 옛날에 그 신체 검사, 그러니까 장정 신체 검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군대 갈 사람들을 위해서 미리 신체 검사를 하는 거예요. 신체 검사를 하려고 이제 강원도도 가고 제주도도 가고 돌아다녔었거든요. 아주 옛날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그 아주 흔치 않은 사례를 발견해요. 그게 뭐냐면 멀버리 투스라고 그러나요? 그러니까 선천성 매독 환자에게 생기는 치아의 기형이죠. 앞니와 어금니가 기형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발견했네, 내가. 근데 저는 책에서만 봤던 거거든요. 그거는 책에서만 봤던 건데 그래서 확인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이제 매독 혈청 검사를 해봤거든요. 양성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선천성 매독이라고 하는 게 확인된 거잖아요. 근데 지금 같으면 제가 그런 얘기를 안 해줬을 거예요, 환자한테 그 친구한테, 젊은 친구한테. 근데 그때는 내가 뭐 들떴어요, 사실. 내가 이런 걸 내가 발견했어, 이런 게 생겨서 뭐 자랑 겸 해서 그 환자를 도리하지 못한 환자한테 이야기를 해버렸네. 그 이후에 이 친구가 이 가정에 생겼을 문제를 저는 보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친구가 그렇게 흥분하고 그렇게 그런 모습을 잠깐 저한테 보였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는 엄청 후회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환자가 알면 환자한테 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모르고 넘어갈 수 있어요. 물론 이제 그런 건 있어요. 여기도 딜레마가 있습니다. 이게 혈청 검사가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전염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건 뭐 다른 분이 판단해 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뭐랍니까 매독 혈청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어요. 그게 전염성이 있는지 없는지와 관계 없어요. 그래서 하여간 그런 경중을 따져야 되는 그런 딜레마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 소통과 동의의 문제를 하고 있죠. 두 번째, 의식적 노력과 주기적 성찰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소통을 하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된다는 게, 물론 기본적으로는 내 인간적 속성 속에 소통이 잘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또 내가 살아온 경험, 교육 이런 거에 따라서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잘하든 못하든 의식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환자와 소통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침을 지켜야 되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환자 눈을 마주친다, 귀 기울여 들어준다, 뭐 동의를 해준다, 뭐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의사 면허 시험 볼 때, 실기 시험 볼 때 이런 것들이 다 테스트가 됩니다. 표준 환자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것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노력을 하고 주기적으로 성찰을 해야 돼요. 주기적으로 성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제시하고 있는 방법이 브리핑과 디브리핑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건 이제 치과에서는 그렇게 흔치 않은 일일 겁니다. 어떤 치료를 한다고 할 때, 예를 들면 이제 일반 의과로 생각해 봅시다. 수술 들어간다고 쳐요. 아니 뭐 치과에도 마찬가지. 뭐 예를 들어서 뭐 매복지지를 발치한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사전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소독도 해야 되고 사전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매일매일 하는 일이지만 브리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뭐랑 똑같냐면요. 그 비행기 조종사들이 이륙 전에 다 리스트를 가지고 체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 준비된지 확인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그 기구가 준비된지 확인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소독이 다 됐습니까? 환자는 뭐 프리메디케이션이 됐습니까? 환자의 심리적 상태는 안정돼 있나요? 뭐 이런 거죠. 이런 거를 쭉 체크를 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무슨 뭐 핸드피스를 쓴다 그러면 핸드피스는 제대로 작동이 되나요? 뭐 이런 거 브리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팀이죠. 그러니까 의사와 같이 팀이 브리핑을 합니다. 이게 이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렇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 환자와의 문제가 발생했다고 했을 때는 이 디브리핑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팀이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팀이. 그러니까 내가 이제 원장이라고 해서 내가 혼자서 다 독단독을 하지 말고 팀. 그러니까 뭐 위생사다, 간호사다, 조무사다. 이런 분들이 같이 모여서 얘기를 하는 것을 이제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나라에서 잘 못하죠. 의사가 모든 걸 책임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사가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판단하는 거를 이제 당연하게 여기는데 우리도 그런 문화를 조금씩 변화시켜 나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브리핑과 디브리핑을 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의사 개인의 가치를 강요하지 말아야 되죠. 그렇죠? 내가 어떤 특정한 종교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환자한테 그거를 강요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에 이제 수요를 거부하잖아요. 이제 그런 가치들을 자신들의 가치는 존중받아야 마땅하지만 그걸 다른 사람한테 강요할 수는 없죠.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뭐 무슨 뭐 정치적 신념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강요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고요. 세 번째,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환자의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뭐 어린이나 치매 환자, 의식불명 환자 이런 경우겠죠. 대리인을 이제 내서서 결정하는 경우, 어린이 특히 그렇죠. 치매도 그렇고요. 의식불명 환자도 그렇죠. 대리인의 자격이 어디까지냐, 뭐 이것도 또 여러 가지 또 논란이 있을 수가 있어요. 뭐 가족이냐 아니냐, 또 예를 들면 무슨 동거인인데 이게 부부관계냐 아니냐, 뭐 이런 것도 또 법적으로 따지면 골치 아파지죠. 근데 그런 것들을 법적으로 조건별로 따지기 전에 의사라고 한다면 내가 어떤 경우에도 내가 그 의사의 판단이 존중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뭐 탄핵을 당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법적으로 뭐 당신은 대리 권한이 없는 사람을 받아들였다 뭐 이런 것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판단을 존중해서 자기 판단을 믿고 하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응급 상황 같은 게 특별히 그렇죠. 응급 상황 같은 경우는 대리인의 의사보다도 의사의 결정이 훨씬 더 중요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대리인 중요한 거고요. 능력 상실 이전의 선호가 중요하다. 이게 유명한 사건인데 김할머니 사건이라고 의료 사고로 의식 불명 상태가 됐습니다. 그런데 호흡기를 달고 있어요. 그런데 가족이 호흡기를 제거하기를 원해요. 근데 이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게 이걸 제거하는 게 살인에 해당했던 그런 판례가 있기 때문에 의사들이 무지무지 꺼리죠. 그래서 환자 보호자들이 소송을 해서 대법원까지 갑니다. 대법원까지 가서 결국은 대법원의 판단으로 호흡기를 제거하죠. 근데 그때 그 판단의 기준이 됐던 게 뭐냐면 이분이 명시적으로 문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이전에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나 이런 상황이 있으면 나를 살려두지 말아라라고 하는 그런 의사 표현을 반복적으로 했다라고 하는 증언들이 있었기 때문에 호흡기를 결정해도 된다라는 제거해도 된다는 결정을 내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능력 상실 이전의 선호죠, 이거는. 자, 그다음에요. 진료를 거부하는 환자들이 있어요. 환자들이 진료를 거부하고 빠둥거리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근데 이것이 바로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 사람이 덴탈 IQ가 부족해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의사의 판단이 옳은데 이 사람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한다. 이 사람은 참 IQ가 떨어진다는 얘기하거든요. 저는 이 덴탈 IQ라고 하는 말 저도 학교 다니면서 많이 들어봤는데 이거는
굉장히 그 차별적인 언어입니다. 굉장히 차별적인 언어여서 이건 쓰지 말아야 될 용어라고 생각해요. 지금도 학교에서 뭐 이런 얘기를 쓰는 교수님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환자를 무시하는 태도인 거거든요. IQ가 부족하다. 이건 더군다나 IQ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요새 안 써요, 잘. 뭐 물론 저기 도구적으로 쓰긴 합니다만 이게 사람을 능력을 결정하는 게 전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건 저 환자와 의사의 관계가 쌍방인데 일반적으로 뭐 의사가 무슨 신인 것처럼 말하는 그런 경향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진료를 거부했을 때 그 사람이 IQ가 부족한 게 아니라 뭔가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 비슷해요. 우리가 그 집안에 반려견이 있잖아요. 반려견이 우리는 당연히 반려견이 좋으라고 해주는 여러 가지 일들 이런 것들을 얘가 거부하잖아요. 거부할 때 목욕이라든지 뭐 이런 거 거부할 때 또는 무슨 뭐 어디 다쳤을 때 뭐 꼬매고 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당연히 싫어하죠. 어린애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게 진료를 거부하는 게 그 무능을 의미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우리 내면에 들어있는 어떤 생물학적인 현상이란 말이죠.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쌍방간의 관계를 이걸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지 이 사람은 뭐가 부족해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환자와의 관계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설명이 부족했거나 또는 환자를 내가 이해시키지 못한 것도 내가 잘못일 수가 있는 거죠. 또 공감과 신뢰가 결여됐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환자가 의사를 신뢰하지 않으면은 거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왜냐하면 그 정보는 환자 것이잖아요. 환자가 정보의 주체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정보 보호는 필요하다라는 거죠. 뭐 비밀 준수 같은 것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타인에 대해 존중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가 사생활을 존중해 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민감한 정보 같은 것들을 드러내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비밀 보호라고 하는 것들이 몇천 년 전부터 있었던 것이죠. 그다음에 개인정보를 보호해줘야 신뢰를 유지할 수가 있죠. 내가 환자를 통해서 안 사실을 여기저기 떠들고 다니면은 환자가 어떻게 있어요? 의사를 신뢰할 수가 없을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밀을 지켜주는 것으로 해서 둘 사이의 관계를 신뢰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신뢰라고 하는 게 가치가 계속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제 맨 앞에 나왔던 게 이제 환자 우선 원칙이라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해를 끼치지 말아라라는 게 두 번째고요. 근데 저는 세 번째로 이게 신뢰라고 봅니다. 이거는 잘 드러나지가 않아요. 드러나지 않지만 이 신뢰라고 하는 가치가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 영국 치과의사의 모토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나와 나의 직업에 대해서 환자와 대중이 가지는 신뢰가 정당함을 끊임없이 증명하라.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라고 하는 거를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하라는 거예요. 나 믿을 만하지 않아요? 라고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런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게 아주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건 뭐 상업적으로 성공하는데도 필요합니다. 내가 개업을 했을 때 성공하기 위해서도 나 신뢰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신뢰를 저버릴 경우에는 거의 사기에 가까운 거죠. 단기간에 걸쳐서 돈을 뽑아낼 수 있을 거예요. 지난번에 이런 뉴스에 나왔죠. 투명 치과 같은 게 먹튀 치과 이런 것들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가 이제 신뢰를 깎아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뢰라는 것은 단방에 주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쌓여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에 대한 신뢰가 정당함을 끊임없이 증명하라. 그다음에 이제 내가 정보를 보호할 수 없을 것 같을 때 일단 환자한테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아동 학대의 증거가 발견됐습니다. 근데 부모 같이 왔어요. 그러면 그때 이제 물론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우리는 이걸 보고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아요. 법적 의무가 있지는 않아요. 근데 뭐 미국 같은 나라는 윤리적으로 그걸 강제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제 아동 학대가 발견됐을 때 신고해야 된다라고 하는 윤리적 규범이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법에서 강제됐을 경우에는 이 얘기를 해야 되겠죠. 개인 정보지만. 그랬을 때도 통보를 하는 것이 좋다. 아주 부드럽게 통보하는 게 좋겠다. 그다음에 또 이제 HIV 환자, 또 양성자 같은 경우에 이 정보를 이 HIV 환자로 인해서 피해를 볼 사람 있죠. 성적인 배우자, 성적 파트너 또는 직접 법적인 배우자가 마찬가지죠.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고민을 해야죠. 그때도 그 당사자와 신뢰를 깨지 않는 관계 속에서 할 수 있도록 설득하고 뭐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죠. 비협조적인 환자 대학이 원하는 소통을 하려면은 그 뭐 이해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이해 능력이 없을 경우에 이제 비협조적일 수가 있다는 거죠. 뭐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치매 환자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는 이제 이전에 어떤 그 선호를 가졌는가 하는 경우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료 거부의 전제 조건 통제가 안 되는 어린이 이 경우에 거부하는 경우가 덜어 있죠. 하지 말라 그러지만 장애인, 폭력적인 환자 이런 경우에 진료 거부의 전제 조건이 되죠. 근데 이럴 경우도 충분하게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통제가 안 되는 어린이도 충분하게 자기가 통제하기 위한 노력을 해 본 다음에 안 됐을 경우에 해당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부드러운 경고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진료를 거부했을 때 제3자에게 그 거부의 이유를 납득시킬 수가 있어야 된다. 그러는 거죠. 그다음에 내가 진료를 거부하고 내가 못하지만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한테 다른 의사한테 보내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대안적 치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는 겁니다. 거부를 하더라도. 자, 이제 돈이 없는 경우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보험이 이제 치료비 일부만 보상해 주더라도 받아들여 준다. 그러니까 타협을 하라는 얘기예요. 돈이 없으니까 치료를 못 해준다라고 딱 자르지 말고 타협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환자가 돈이 없는지 이렇게 파악해보고 진짜 없는 경우에는 뭔가 좀 도와주는 것을 할 수가 있죠. 지불 기간을 연장해 준다든가 분납을 해준다든가 이런 거면 실제로 많이 하고 있죠 지금 현장에서 치료비를 좀 깎아준다든가 면제해준다든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게 진짜 필요한 치료인데 보험에서 안 해주면은 이런 거 보험 확대를 위해서도 여러 가지 사회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요. 양산 부산대학교병원 환자 권리 장전을 한번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최선의 진료를 받을 권리가 있어요. 환자들은. 그러니까 환자가 그런 권리가 있으면 의사한테 그걸 제공해야 될 의무가 있겠죠. 두 번째, 차별을 하면 안 돼요.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차별하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질병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드릴 권리가 있으니까 우리는 설명해 줄 의무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의학적으로 다른 견해를 환자가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꾸짖거나 그러지 말고 그거를 그 다른 의학적 견해를 모색할 수 있는 있을 수 있도록 그걸 충분히 추구해 볼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설명은 충분히 하지만 그다음에 비밀 보장해야 되고요. 안전이라고 하는 것도 엄청 중요하죠. 그다음에 환자 교육에 관련 문제. 그다음에 불만을 제기할 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불만이 생겼을 때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돼야 되겠죠. 이것은 의료기관이 해야 될 겁니다. 이것도 저는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닌가? 마지막이 그런 생각을 들어요. 불만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환자는. 그러니까 불만을 제기했을 때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겁니다. 내가 개인을 병원을 운영하든 아니면 종합병원에 근무하든 이런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는 거고 또 각종 행정 단위에서도 만들고 있거든요. 지금 보면 제가 가지고 있는 게 환자 권리 길잡이라고 하는 서울시에서 만든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시립병원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제기되는 문제점들을 이렇게 모아서 이걸 이제 환자 권리 옴부즈만이라고 하는 그런 걸 만들어서 여기서 문제가 제기됐을 때 여기서 그 해결을 위한 논의를 많이 하는 그런 사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